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 회계학 2부 해설을 담당하게 된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이윤엽 세무사예요.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웠던 만큼 굉장히 힘든 시험을 치르고 오셨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이제 간단히 이제 주제 총평을 하겠지만 법인세법이 거의 역대급 난이도로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다만 소득세, 부가세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평이하고 쉽게 나왔기 때문에 소득세, 부가세에서 최대한 좀 점수를 획득하고, 또 법인세가 세무조정 문제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줍줍 이렇게 줍줍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정답들을 잘 또 캐치하셨다면 그래도 60점 이상은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굉장히 어려웠고, 일단 페이지 자체가 18페이지가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좀 굉장히 많게 출제가 돼서 시간도 좀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웃음기를 빼고 좀 진지하게 어떤 해설을 임해볼게요. 우선 나온 주제를 좀 보시면 그래도 예측한 주제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최저한세와 외납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출제돼서 11점이나 크게 나왔고, 접대비는 거의 진짜 접대비와 관련된 규정을 다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컸죠. 그래서 자산계상 접대비가 출제했고, 퇴원충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출제했어야 하나 하는 퇴충과 연충을 또 이제 출제를 하셨고, 법인세는 그냥 출제위원들이 마음 먹고 좀 난이도를 뭐 조절을 좀 어렵게 내라 라고 할 정도로 연결 합병을 동시에 출제했어요. 10점. 다행히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냈던 연결 수입배당금 입금수사니까 거의 일치해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대비하신 분들은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합병도 자산 조정 개정까지 감가하는 과정까지 꽤 깊이 있게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또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법인세 50점이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소득세에서 뜬금없이 이제 근로소득이 출제되면서 26점인데 얘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총급여를 틀리면 신용카드 틀리고요, 의료비도 자칫 틀릴 수도 있고, 또 줄줄이 내려가서 결정세까지도 틀릴 수 있는, 위에서부터 하나 쭉 틀리게 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 인적공제, 각종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또 몇몇 주어갈 수도 있었죠.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웠고, 그 다음에 원천세를 묻는 약간 결정세가 어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과정을 아주 또 미세하게 물었고요. 부가세는 원래 그냥 나오던 전형적인 스토리를 출제했어요. 매출세액 10점, 매입세액 8점, 겸용사업자고요. 간이가세자를 또 출제했더라고요. 근데 아주 작게 2점으로 출제해서 우리 소부는 평이했으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법인세 50점이 다 어려웠는데, 이게 모두 또 앞쪽에 배정받음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간 배분을 잘 못하는 수험생분들은 뒤쪽 문제를 못 풀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좀 학원 모의고사 자체를 제가 일부러 양을 많이 주고, 굉장히 마지막에도 18페이지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 동차, GS, 뭐 UA 이렇게 할 때도 항상 15, 16, 17. 그래서 잘 이제 훈련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학원에 찾아오신 분들은 70점, 80점 맞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제 좀 대비가 안 된 이런 특수 주제들의 대비가 안 된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막 50점대, 뭐 60점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경평을 진행해 볼게요. 문제가 어제 이제 올라와서 이게 타이핑 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올라와서 이제 바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시간상 문제를 막 이렇게 자세히 이제 읽진 않을게요. 그래서 상계하지 말고 표시하시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물음 자체가 이제 감면후세 이런 건 좀 물어보는데요. 최저한세를 물어보는데 먼저 간단하게 풀이를 보면 손익 조정에서 지금 세무조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 산입한 금액이 포함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각사소가 3억 8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 세무상여월 결손금이 국내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10기는 이미 10년이라는 공제 시한이 지나서 공제할 수 없고, 16기에 발생한 3천만 원의 2월 결손금을 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산출세에 세율을 적용하시면 산출세가 얼마 나왔죠? 5천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들만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외국납부세공제는 우리 법법 공제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고 또 재해손실도 마찬가지고요. 5번 자료에 연구인력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통합투자세액공제만 여기서 통합투자세액공제만 2,500만 원을 고려해서 혹시 최저한세로 해서 배제될 수 있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감면후세액이라는 게 2,500만 원까지 잘 나왔고요. 요 과세표준에서 이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비관세, 뭐 송금산입액 이런 거를 배제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지금 송금산입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더하면 5억 원. 거기에 중소기업 세율은 7%라고 지금 가정을 주면서 최저한세가 3,500만 원이 나와가지고 1,000만 원이 배제세액이야. 배제되는 금액이 1,000만 원. 그럼 원래 뭐에서부터 배제할지는 회사의 선택이나 우리 시험상 보통 경정시 배제 순서에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주고요. 이 문제도 그랬죠. 하필 그 논제가 세법학 2부 조특법에서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배제되는 금액은 송금산입액에서 1순위로 배제를 되는데 송금산입액이 1억 5천이었고 이 구간이 모두 과표가 3억을 넘고 있기 때문에 2억을 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은 20%예요. 20%. 그래서 배제세액을 세율 20%로 환산을 하면 5천만 원의 금액이 배제가 돼서 결국 1억 5천 중 5천이 배제된 1억 원이 결국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물음2를 이제 풀었고요. 그럼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세요. 재구성을 하면 이제 각사소가 1억 3천으로 늘어나면서 이월결손금 그대로고 과표 4억 원을 세율 때리면 6천만 원이 나온 다음에 통합투자 2,500을 차감하면 최저한세 3,5로 재구성이 돼요. 이렇게 재구성이 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저도 처음에 볼 때 실수할 뻔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A국, B국 이렇게 출제하는데 이 대안은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A사, B사라는 두 회사를 진출한 거예요. 지금 자회사가. 단기에 지급한 배당금 자료 있고 뭐 NI 포함되어 있고 세무조정 잘했다. 우리 뭐 직접 외국납부세 송금불살이 간접 외국납부세 입금살 이런 거 다 잘했고 2월된 금액이 있는데 사실 이게 21년도 출자인데 20기 납세액이어서 요건 사실 뭐 A사, B사 관련돼 있는 세금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차피 정답에 미친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B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지분 비율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아니면 25% 이상을 출자하셔야 되는데 B사는 그 지분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사 28%인 A사의 간접 외국납부세액만 구해보면요. A사가 요거는 여기다 바로 구해볼까요? 8천만 원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 중 2억 빼기 8천인 세후 소득 중에 배당으로 수령한 2,4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1,600만 원이 나왔나봐요. 1,600만 원. 그래서 그 답을 적고 두 번째로 이 외국 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랑 외납세액공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을 민 1, 2를 써서 한도가 있는데 이 외국 납부세액 자체가 국별한도 방식으로 한도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A사, B사지 A국, B국이 아니기 때문에 A사가 납부한 지금 세금 어디 있었죠? A사가 납부한 직접세 500만 원과 또 B사가 낸 250만 원과 간접 외국 납부세액도 우리 16이 있었고 2월 된 것까지 어쨌든 10년간 2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월 된 금액 200만 원까지 모두 포함시키면 요 금액이 700, 2,300, 2,55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는 요 이제 과세 산출세 어딨죠? 재구성한 산출세 6천만 원 중에 우리 외국에 있는 세금을 전부 공제해주면 우리나라 세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 소득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지만 그 조문을 쫓아가면 이 비소 모두 차감한 과세표준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요 이제 과세표준은 외국에서 번 돈이 일단 2,400, 4,000, 요 국외 원천 소득이 6,400만 원 풀면 안 되고 간접 외국 납부세까지 16을 더해서 8천만 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세무조건까지 완료한 후에 국외원적 과세표준이 완성이 돼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12가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12가. 그래서 이제 12가 2,550보다 적으니 한도액 12에다가 공제액도 12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해손실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10인데 재해손실세 공제도 다음 자료를 한번 가보면 그리고 사실 이제 요 뒤에서는 가정을 새로 주면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새로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재해손실세액 공제까지는 요 문제가 적용이 되고 그 뒤에는 적용 안 되죠. 참고로 재해손실세 공제도 좀 막 까다로웠죠. 5월 10일에 화재와 관련된 자료 나온 것 같은데 21기에 대한 법인세를 안 내고 있었고 요거까지 이제 공제 혜택을 일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행정 해석에 따르면 얘는 작년도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시험에서 아마 출제하는 것으로 보이니 요거까지 일단 공제액으로 넣을게요. 게다가 유일하게 가산세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외 영역인데 그때 가산세가 국세기법상 신고와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플러스 재해로 인해 장부가 멸실된 장부 보관 불서실 가산세도 이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 포함이 2,500만 원 일단 공제액이고 요게 일단 요거를 이제 살짝 지워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재해상실 비율이 16억 원, 화재 전 16억 원. 그리고 화재 후 가액이 나와 있고 이 토지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는 영속성을 지닌 재산이요. 그래서 이제 재해로 인한 어떤 재산가액이 포함하지 않고요. 13억 원에 이제 건물, 토지, 제품사부 기계가 이제 멸실이 되었는데 건물 보험,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탔지만 보험금 수령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 상품 중에 수탁받은 상품 소실액이 있는데 괄호에 배상 책임이 있으면 재손실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계장치는 별말 없으니 결국 4, 5, 5가 다 들어가서 요 수치는 또 얼마가 나오죠? 요 수치는 35%가 나와가지고 재해 손실세 공제의 요건인 20% 이상 사업용 자산이 멸실됐어요. 그래서 재해손실세 공제 구해보면 얘도 일단 좀 한도가 있는데 민일리 먼저 상실된 자산가액 455가 기본 한도죠. 기본 한도. 근데 이제 안 내고 있었던 세금 2,500만 원과 2,500만 원 플러스 여기 영역이 좀 어렵죠. 여기가 다시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최저한세로 재구성한 이 산출세 6천만 원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예를 들어 조특법 같은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모두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2.5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뭐가 있었죠? 연구인력 비세액공제도 있었고요. 여기 장부 보관 불성실 가산세도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천에서 2도 더하고 2호 빼고 8 뺀 요 금액 자체에 이제 재손실 여기 채워보죠. 곱하기 35%를 때리면 요 수치가 1,890만 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1,890만 원이 한돈에 들어오니까 돈 금액을 재손실세공제로 두고 마지막 물음은 간단하게 이제 사실 위에 거 틀려도 맞출 수 있게 위 3, 4 정답과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납세 공제 3, 재해손실 4라고 가정했을 때 차가감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6천에서 2호 빼고 8, 3, 4 다 뺀 다음 가산세도 더하시고요. 까먹지 않고 마지막으로 요걸 놓쳤으면 안 돼요. 문제에서 중간 내납세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들이 이제 1년에 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리 납부를 하는 중간에 납세액까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면 1,000만 원의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무릎원도 외납세액 공제 자료가 굉장히 좀 독특했고 재해손실도 사실 재해손실은 올해 회계사 2차에 출제되어서 혹시 모르니 올해는 재해손실 좀 힘있게 보세요라고 했는데 최저세를 엮어서 나왔고 저희가 항상 푸는 동차 유예에도 거의 유사하게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좀 까다로웠던 거는 외납세액 공제의 어떤 A사 B사, 미국의 A사 B사 이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좀 틀린 수험생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좀 추정이 들어요. 그래서 무릎원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접대비 자료로 가보시면요. 우리 접대비 자료 2에 민국 중소기업아님 22기 신고 자료인데 요것도 처음에는 수익 금액을 물어보네요. 수익 금액 한번 찾아보죠. 먼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200억인데 중단사업 매출액도 포함되고요. 50억은 특수관계인이어서 우리 일반 수익금액이 사실 150억으로 해석이 되고 특수관계인 수익금액이 50억으로 해석이 되는데 관련 세부 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위탁자인 민국은 수탁자가 올해 22기에 특수 외의자에게 판매한 위탁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매출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고 우리 기업회 규제에 따른 매출 인식 시기도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에 넣어야 되고요.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관계가 아니니까 일반 매출액에 넣되 세무조정도 입금 산입 10억인가요? 10억 유보로 넣어주세요. 사실 뭐 관련 매출원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 자료 세무조정 할 수 없고 매출액만 일단 입금산이 10억 유보로 처리를 했고요. 영업의 수익 중에 부산물 매각대금도 유일하게 이제 접대비 구할 때 기업회계주 매출액에 포함시켜 주는데 특수 외의자에서 일반에 넣었고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특수 아니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한 항목이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안 되고 그럼 여기까지 잘 구했고요. 우리 간주임대료도 법인세법상 어떤 입금이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어서 빼주세요. 또 특수 외의자라는 단서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자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자료를 크게 보셨으면 요 샵 4번 자료에 거래처에 제품을 현물 접대했지만 매출로 처리한 기업회계 기준에서 매출로 보지 않는 잘못된 회계 처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매출 1,000만 원까지 특수 외의자란 단서에 따라 일반 매출에서 차감하면 요 금액이 162600000 요게 50억이 나오고 요 두 가지를 합한 21260000000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시부인 대상 접대비를 구해볼게요. 시부인 대상 접대비. 근데 요것도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일단 자산 계상 접대비라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5천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한 게 5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로 처리한 접대비가 6,500인데 우리 접대비는 자산으로 처리했던 회사의 계정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한 해에 지출한 모든 접대비를 한도까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포함해서 구해야 되는데 먼저 직부인 같은 접대비를 제거시켜야 돼요. 먼저 신용카드 전표 3만원 이하 어차피 적격증비니까 3만원 이하도 되고 3만원 초과도 되는데 샵 1번으로 또 넘어가면 내년도 결제일이 도래한다고 했어요. 우리 신용카드 사용에. 근데 우리 접대는 결제 시점이 아닌 접대 행위를 한 사업연도 접대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가 맞고요. 임원의 개인 카드 사용분은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인정해 주지만 3만원 초과분은 부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비용 쪽에서 이렇게 250을 부인하면서 또 세무조정 물음이었기 때문에 적격증빙 미수 접대비, 기타 사유출 이런 것도 해야겠죠. 송금일사님. 그리고 이제 샵 2번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1,890만 원이 있는데 요게 좀 개인적으로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답안지에도 좀 견해 둘을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증정할 제품 구입에 22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가세는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서 법인세법에서는 다시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접대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접대비로 모아 송금이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일단 손익계산서에 있기 때문에 출고가 되었는지 증정을 안 하고 남아있는지 이런 거 자체가 조금 모호한데 일단 증정할 제품 구입에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요 밑에처럼 아직 증정은 안 했다라고 판정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해요. 이게 그냥 교수님들의 어떤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건데 아직 증정은 안 했다라고 일단은 볼게요. 근데 요 또 괄호에 20만 원의 접대비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 이론적으로 본다면 세법상 이론적으로 본다면 현금 220만 원, 제품 200만 원, 그리고 아직 접대를 안 했기 때문에 선급 접대비 20만 원으로 보아서 올해 접대비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치에는 접대에 비해서 220을 전부 부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수님이 혹시 이게 이론상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품 구입에 2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렇게 접대비로 출제한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직 접대를 하지 않았으면 선급 접대비로 처리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주로 회사가 준 자료를 토대로 바탕으로 하고 이게 세무조사를 직접 받아야지만 이제 제대로 접대비가 털리고 그러는데 요런 것을 이렇게 본다면 220이 부인되고 아래쪽처럼 본다면 200만 원만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아직 증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워딩을 줬다면 떡도 좋겠으나 일단 그 말이 없어도 준 걸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로 일단 해석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출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의 생각은 잘 모르겠고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법대 행위가 일어난 연도니까 맞지만 부가세 불공제액을 접대비로 보는 규정을 또 출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안지 둘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220을 부인하던 일단 저는 그러면은 220을 부인을 다 해보죠. 220을 다 부인을 해보면 이제 선급 접대비 220 이렇게 되고 또는 이제 20만 원의 접대비는 본다면 200만 이제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200만.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수증 수칩은 3만 원 이하는 인정이 되는데 3만 원 초과는 원래라면은 적격증비 미수치인데 다시 샵3을 가면 이 중 250만 원은 농어민, 나머지 100만 원은 법인으로부터 우리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적격증비를 수취하기 어려운 농어민 개인으로부터 수취했을 땐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적격증빙 요건을 완화시켜줘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송금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임의 워딩이 있으니 250은 허용이 되지만 100만 원은 법인이야. 아무래도 어떤 세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법인한테 수취했을 때는 반드시 3만 원 넘었을 땐 적격증빙을 가져오라는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이제 부인했어요. 100만 원을. 그리고 샵사의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인 템에게 제품을 원가십, 시가시비를 접대 목적으로 증정하고 낭과 처리했고요. 매출 처리한 건 이따 수익금액 아까 한도에서 부인했고 기본적으로 세무조 안 나오지만 시가와 원가 둘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서 11로 간 다음 시가의 10% 110을 포함한 1210만 원을 세무상으로 접대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접대비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이렇게 100만 원 접대비를. 그리고는 건물 완공 자료와 수익 금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접대비 자료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숫자가 4,530만 원. 근데 만약 이게 또 아까 요 200만 원 차이로 한다면 4,550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500만 원, 6,500 다 이제 더하면 요 금액이
11 5.3감, 11 5.3 이렇게 나오고 또 물음이 접대비 한도액은 계산기 영역이니까 아까 21260을 이제 일반 매출액부터 100억 원에 채워 넣어서 0.3 또 100억 초과분은 0.2%인데 특수관계인은 10% 이렇게 때리면 5,552만 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 5,552만 원을 차감하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59.78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금 불산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한도 초과액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1순위로 비용 계상 접대비, 2순위로 건중, 3순위로 건설 중인 자산을 집어넣으면 9.48이 나와서 요 손금 불산이 된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건중을 감액하는 500-부, 건물을 감액하는 948만 원 마이너스를 한 뒤 건물은 또 완공이 돼서 감가상각 직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직부인까지는 금액이 안 바뀌더라고요. 감가상각비 5천만 원 곱하기 얘가 계산한 건 5억 원이고 이번에 948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돈 금액을 손금 불산입으로 부인하고 다시 시부인을 하셔서 5천만 원에서 0.948이네요. 0.948 빼시고 상각범위액에서도 5억에서 이제 여기는 9.48을 뺀 뒤 정액법 주어졌고 월할 상각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계산기로 내려가면 상각 부인액이 3천 뭐 얼마 또 부인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설을 보고 참고하시되 접대비의 요 표현은 저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충 자료도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줍줍을 하면 거의 5점 정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퇴충 한도와 연충 한도에 물어본 뒤 세무조정을 하라 그랬는데 일단 퇴충 한도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으나 다행히 답은 0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총급여의 5%를 구해야 되는데 이분은 기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고요. 1년 미만의 근속자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천만 원은 포함하되 기여형, 과다보수, 임원상여 한도 추가 같이 송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제외된 금액의 5%를 해봤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추계액 기준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추계액 기준을 연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차피 우리 퇴충은 16년도 이후에 설정률이 0%로 두면서 외부 적립을 정부는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적립한 금액만 송금산입이 되게끔 연충을 설정할 수 있는데 퇴충이 과거 국민연금에서 관리했던 금액이 전환돼서 퇴직금 전환금이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퇴직금 한도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퇴직금 전환금이 합이 800만 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혹시 퇴충 한도가 있나 봤더니 세무상 퇴충 잔액이 여기 보시면 어디 있죠? T 계정이 위에 기초 8억 원에서 6억 5천 송금을 사입됐으니까 세무상 퇴충 1억 5천 중에 기중에 퇴사한 사람 1억 2천을 이제 제거시키면 3천만 원의 퇴충이 마이너스로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천과 플러스 전환금 800을 더해봤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우리 마이너스 금액을 퇴충을 환입시키지 않고 퇴직급여 한도 초과에 환입시키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사할 때 추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0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도액은 0이 된다. 결국 0이 된다. 그래서 다행이었고 연충 한도액이 정말 까다로웠는데요. 요게 숫자가 일단은 연충 한도를 찾기 위해서 요 추계액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조문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내용을 보면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기말년제 재직한 임직원이 1,000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될 추계액 일명 일시 퇴직기준 추계액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미래의 종업원이 퇴사할 걸 알고 송금산입할 수 있을까? 추정치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극단적으로 다 퇴사했을 때 줘야 될 금액.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계리사분들이 영역인
미래 퇴사 예정인 어떤 그런 추정치를 다시 현재 가치로만 환산을 하면서 계산한 보험 수리적 추계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선 그런 자료들을 다 회사가 넘겨줘요. 보험 수리적 판단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실무진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100점 방지용에 가까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식 퇴직 규제의 8억 2천이 이제 기여형 연금은 제외해서 판정을 해야 되고, 보험 수리적 기준을 먼저 조문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 퇴직 보험료 송금일산입의 3항을 보시면 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전액 송금에 산입을 하는데, 일단 이 조문을 왜 봤냐면 4항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4항에 기여형을 제외한 금액은 1 및 사실 조문은 1의 2라고 되어 있어요. 1의 2 금액, 큰 금액, 2호를 뺀 금액인데 이게 깔끔하게 그 목차 정리하다가 1 또는 1의 2예요. 이게 1의 2, 1의 2. 그리고 2호는 이제 연충 설정 전 부담금이 있죠. 그거 이제 빼는 건데 한도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데 우린 추계액이 지금 어려워서 추계액을 보고 있어요. 기말년제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 추계액인데 44조의 우리 상여 같은 거, 임원 상여 한도 초과에 그런 거로 송금에 산입되는 금액과 사망 본문이 기여형 가입자예요. 기여형 가입자 송금 산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얘는 자료상 자료 자주 따라올 수 있죠. 자료 아까 여기 있었죠. 얼마였죠? 8억 2천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데 8억 2천. 요 보험 수리적 추계액이 너무 복잡해요. 다음 항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괄호에 다시 한번 임원 상여 제외된 금액과 사망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우리 사망이 기여형 송금 산입액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8억 2천에 이번에는 8억 2천 문제를 또 좀 쫓아가면 여기 8억 2천의 괄호에는 기여형 연금 송금 산입액 3천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제외시킨 7억 9천으로 갔었어요. 근데 선생님 넘어가면 안 돼. 여기로 가야지. 우리 감옥은 근퇴법 16조 1항 1항1호에 따른 금액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조문 그대로 그냥 출제했기 때문에 근퇴법 16조 1항 1호에 따른 금액 8억 2천에서 위에 조문이 아까 기여형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3천을 제외했는데 혹시 급여형에 가입하지 않은 분, 이렇게 기말년제 재직하는 임직원 중 급여형 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일시 추계의 기준을 더하셔야 돼요. 그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추계액과 또 미가입 기간에 있는 사람도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추계액이기 때문에 일시퇴직 추계액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요 일시퇴직 추계액에서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 중 미가입기에 대한 추계액 2호를 더했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자 4천만 원의 일시 추계액을 모두 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요 금액이 855가 나오나 봐요. 요게 855.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좀 선을 넘은 문제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요걸 틀려도 배점이 뭐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 마치 기부금에서 뭐 과학 창의재단 뭐 이런 거 내는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55가 더 크기 때문에 추계액을 855라고 한 거고요. 이 추계액과 비교해서 외부에 적립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립한 금액이 9억 4천에다가 이 사람이 세무상 퇴충 기말 잔액이 아까 3천만 원이 있어서 이건 이미 퇴충 과거에 있었던 시절에 송금으로 그 인정받았던 금액이니까 빼시고 연충 설정정 잔액을 또 쫓아가야 되는데 이 회사가 결산서에 적지 않고 이건 오른쪽에 있나 봐요. 이렇게 신고 조정으로 8억 5천 송금 산입하되 올해 또 자료를 쫓아가면 3번 자료에 연금 운용자산 외부 적립금에서 지급한 연충과 대응되는 1억 4천을 상계하면 8억 5천에서 1억 4천 상계하면 7억 1천이
연충 올해 총 설정할 수 있는 855에서 설정 전 잔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들을 반영하면 이게 115 이렇게 나오고 얘도 710을 뺀 230과 비교했을 때 125가 더 작기 때문에 125로 한도를 달았어요. 125로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침착하게 좀 자료를 보셨다면 세무주점 물음에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임원상여 한도 초과의 송금빌사님, 동일한 직급에 있는 다른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보수 과다 지급한 금액 송금빌사님 1000만원 상여 넣어주고요. 우리 그래도 기본 주제에서 항상 하는 이 퇴사할 때 회사가 퇴충으로 모두 상계한 내용을 우리 외부 운용자산지급부는 연충과 상계해야 되기 때문에 퇴충 연충 1억 4천 양편 주장하는 거 있죠. 그거 넣어줘더라도 점수가 꽤 들어간다고 보여. 그리고 퇴충한도도 퇴직금 전환금이 있더라도 0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설정한 퇴충도 한도가 0이기 때문에 전액 송금일산입 돼요. 그래서 이제 한도액과 연충 송금산입 1, 2로 마이너스 유보를 제외한 금액은만 맞췄어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선 넘은 문제였다. 8점. 그래서 뭐 다 하필 또 딱 1점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배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우리 연결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이번에 자료 1번으로 가볼게요. 연결. 연결도 사실 이거 파이널 모의고사에 내면서 이렇게까지 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올해 워낙 회원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낸 거예요. 근데 하필 나왔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연결 자료가 또 칼체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답안 양식을 보시면 이 양식을 다 쓰지 않고 1, 2, 3, 4만 구해보래요. 근데 우리 1번이 개별 법인별로 구했던 수입배당금 입금일산입을 합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한 금액을 취소시키는 입금산입 조정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쳐서 구한 뒤 각자 할당목, 우리 수입배당금은 출자 비율이에요. 출자 비율에 따라 S한테 배분한 금액을 구하셔야 되면서 우리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 손익들을 취소하는 물음을 출제했어요. 참고로. 그래서 먼저 수입배당금 입금일산입을 구해보면 1번 자료에 P법인의 우리 올해 말 기말 자료가 필요하고요. S법인의 자산총액 주어져 있고 P와 S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80억이 아닌 160억이 된 건 연결법인 간 그 자산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 피해 이자 비용 있고요. 4,800 이자는 인정이 되지만 현할차 상각에는 이자로는 보되 다른 규정을 적용할 때만큼만 어떤 회계 처리에 따라 나올 수 있는 현할차 상각의 이자를 제외한다라고 이제 판정이 돼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S의 이자는 3,000이 돼 피해계에 지급한 1,000만원 연결법인끼리의 거래는 연결법인 할 때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송금일산이 금액은 없다. S와 P 간의 차입 거래에는 부당해부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우리 물음 자체가 P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P를 먼저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P의 수입배당금 입금일산임을 구워보죠. 그럼 첫 번째 P는 S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주 S로부터. 이게 이제 자회사인데 자회사로부터 배당 2천만원을 받았는데 지분율이 100%예요. 그래서 연결법인은 신청해서 승인받아야지 되는데 100% 연결법인이 만약 승인 안 했을 때 가정하에서 지금 푸는 거여가지고 100% 수입배당 입금일산이 받을 수 있고, 피해 차입금 이자는 4,800만원이고요. 이 빚으로 주식 산 부분에 대한 이자를 부인해 주기 때문에 피해 자산 120억 분의 주식가의 5억 원이 되겠죠. 거기에 100% 지분율을 다시 곱하면요, 요게 1,800만 원이 나오고, 두 번째로 P가 다시 G로부터 받은 배당은 3천만 원인데 지분율이 어차피 20이면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입금불산율은 30인데 친절하게 또 비상장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30% 적용하고, 똑같이 4,800만원의 이자 중 주식에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는 금액이 8억이 있어요.
다시 30%를 곱하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죠? 8.04 나오기 때문에 2,604만 원. 요 금액이 개별 납세 방식으로 구한 수입해당 입금일산입을 다 취소하고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 P와 S 이제 합쳐서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사실 S로부터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쳐진 소득을 연결 범위로 계산해서 입금불산입 금액을 취소시킨 뒤 배당액을 취소시켜요. 그래서 이건 내부 거래에서 취소를 해야 되는 요 2천만 원은 문제에서 묻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답안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지만 원래라면 저 2천만 원을 2단계에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쳐볼게요. 이제 S도 G로부터 받아서 이것도 원래 개별 납세 방식 구하고 취소시킨 다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안 물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G 약간 그림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료 해석이 어렵잖아요. PS가 얘가 10% 갖고 20이구나. 얘가 20 갖고 있고 얘가 10 갖고 있어가지고 합쳐보면 30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분율이 비상장법인은 50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입금일산이 변하진 않네요. 참고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지워보고 이제 합쳐보면 배당받은 3천만 원과 이제 1,500만 원 합계의 입금일산임률도 여전히 이제 30%인데요. 이제 여기가 좀 어렵죠. 이자. 근데 여기에 파이널 모의고사랑 똑같죠. 이제 4,800만 원과 3천의 이자를 합쳐야 되는데 연결법인끼리 지급한 이자를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이게 바뀌면서 4,800 더하기 2천만 원 곱하기 자산도 합치셔야 되는데 연결법인 자산 제거하면 160억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거 가로를 괜히 쳤다. 그리고 주식가액도 8억과 4억을 더하세요. 8억과 4억을 더하자. 12억 곱하기 30%. 그래서 계산기 영역으로 이제 가시면 요 금액이 1,197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S의 배분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자 비율 30 중에 10% S의 지분율 10%만큼 배분하면 3990 000 뭐 이렇게 나와나봐요. 3990 000. 그리고 그래도 요거 좀 너무 시험장에서 복잡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줍줍하는 문제가 내부 거래 제거했어요. 먼저 P가 1억 2천짜리 길에 S액 1억 5천에 매각을 해서 3천의 이익을 먹었는데 요거는 하나로 합쳐보면은 우리끼리 몸 판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요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으로 과세가 되건지 감가상각 과정에서 과세가 되던지 요런 식으로 이제 내부 거래는 과세 시점을 다시 이제 늦추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의 입금불산입을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제에서 감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할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 우리 양수법인의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1억 5천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5개월인가요? 1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얼마 나와? 1250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을 양수법인의 감가상각액만큼 찔끔찔끔 과세가 되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이렇게 또 구하면요, 요게 250만 원의 입금산입이 나오나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내부 거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는 금융 투자 상품이고 얘는 이연을 또 해야 되죠. 1억 원이야 이런 거 무시하시고 1,000만 원의 처분 손실을 입금 산입을 한 뒤 처분 시점, 처분했어요. 또 80%. 1,000만 원에 80% 800만 원을 처분할 때 이제 입금 산입하기 때문에 얘는 800만 원, 아니 송금 산입이 죄송해요. 800만 원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고 합병도 어려웠어요. 합병도. 그래서 먼저 합병도 이제 보시면요. A는 22년 9월 1일 등기일자 잘 보시고 특수 아닌 B를 흡수합병했어요. 사업연도 주어져 있고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잉여금 주어져 있으면서 자산부채 자료가 있는데 자 보면 재무상태표금액 시가 요보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취득일자는 샵 1의 B의 취득일자예요. 6천만 원. 신고내용수 기준이행수 20년. 유보는 감가상각부인의 이유요. 취득 이후 상각부인의 계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 상태에서 이제 분기에 주어져 있으면서 요 자료가 시험에 처음 나온 이제 워딩이에요. A는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범위의 계산으로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100만 원의 감가사를 계상했고 내용연수도 기존 내용연수 20년을 그대로 쓴대요. 참고로 작년까지 있었던 유보는 없고 대납액이 심지어 있어요. 대납액이.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의제배당 자료가 살짝 나와 있고 물음이 자산 조정 계정의 기말 잔액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 조정 계정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 왼쪽 자료에서 우리 적격합병은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주주의 변동이 막 없고 사업 계속성 이런 거 충족하면 합병 당시에 손익 자체가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 이연시켜 이 합병법인, 존속법인, 합병법인이 뭐 감가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실현되게끔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 기업회계제에서는 시가로 처리하는 원칙 때문에 세법도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조정이라는 계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가 5천만 원과 장부가액 4천인데 사실 조문으로 따라가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시가 5천만 원 빼기 세무상 장부가액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괄호에 세무상 장부가액은 유보 500만 원이 더해진 4,500이고 거기에 유보를 다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빼고 입금 불산입 금액은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빠진 1,000만 원. 사실상 회계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결과랑 같아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일단 자산조정 계정으로 손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기 때문에 감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감가가 이 시행령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 조문으로 또 가보면요. 법인세법 시행령 29조 2호에 중고자산의 상각범위액이라고 하는 조문 2항에 나와 있는데 적격합병의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를 정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만약 정률법 구할 미상각잔액은 이런 식으로 간다. 네, 우리 문제는 정액법이서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양도법인의 상각범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 문제는 요 조문을 표현해 쓴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법 0에 따라 양도법인이 적용하는 상각방법 양도법인의 내용연수의 계산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1호에 따라 양도법인이 쓴 요 6천만 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6천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20년 그리고 등기일부터 이 8월까지는 아마 B가 감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통해서 감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할상각 9부터 보면은 이거는 4개월인가? 9, 10, 11, 12 4개월 12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죠 참고로? 요게 100만 원이요. 참고로 이제 요게 100만 원이어가지고 이제 자산조정 계정 1,000만 원을 얘는 시가로 계상한 회계상 가액에서 나왔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먼저 넣어볼게요. 죄송해요. 감가상각비도 해보면 요게 자산조정 계정을 감가상각액과 상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만 원을 상계하면 1,000만 원에서 20을 뺀 980만 원을 기말 잔액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2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상계되었기 때문에 CV는 구할 때 이 내용이 연관돼 가지고 CV는 구할 때 이 내용이 연관돼 가지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제거한 80만 원으로 CV를 한 뒤 아까 이제 상각범위액은 똑같이 나오겠죠. 6천만 원 곱하기 양도법인의 상각범위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을 따라가셔야 돼요. 만약 이런 표현이 없었으면 그냥 시가, 회계상 계상한 시가대로 이렇게 그냥 구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 요렇게 아예 시행령 조문까지 연결시켜서 좀 깊이 있게 물어봤다 이번에.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의 시인 부족이 나오는데 요 유보가 적격합병일 땐 다 승계가 돼서 합병법인이 똑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시킨 뒤 500에서 20을 제외한 480만 원이 물음투에서 원했던 뭐죠? 건물 물음이 뭐였더라?
삼각 부인의 긴말 잔액이 돼요. 삼각 부인의 긴말 잔액. 그래서 요것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합병이 비적격인 경우에 요건 또 그래도 줍줍을 하셔야 돼요. 비의 양도손익, 피합병분의 양도손익은 다시 앞쪽 자료로 가셔가지고 이 순자산 장부가액 340, 220 빼면 1억 2천인데 유보 500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340 빼기 220 사실 유보 500을 고려하면 125가 순자산 장부가액이고, 다음 페이지에 합병 대가로 지금 신주 1억 6천. 근데 주의하실 게 A가 B가 합병 당시 내야 될 저 법인세 등을 내줬나 봐요. 요것도 지금 B가 내야 될 법인세를 A가 내줬기 때문에 B 입장에서도 양도 대가에 포함돼요. 800. 그래서 168. 그럼 요게 4,300만 원의 양도손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음을 이제 또 보시면은, 합병 매수차손의 기말 잔액을 비적격 합병인 경우에 물어봤는데, 얘도 과연 출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느낌이, 합병 당시의 시가가, 요게 시가로 판정이 들면, 3억 5천에서 2억 2천 패니까 120이고, 이번에 1억 6천의 주식을 130인가 그러면은 350에서 요게 230이니까 350에서 130이 되는 것 같네. 160을 줬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순자산 시가보다 돈을 더 지급했고, 그 준 대가는 아래쪽에 요게 어디냐, 상호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봐 지급한 금액으로 단서를 명확히 줬죠. 우리 20년도 문제에선 이런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완한 문제로 판정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권의 합병 매수차손 인정해 주는데, 합병 당시에 전액 송금으로 터는 건 또 이게 합병 매수차익을 5년간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입금 산입형 형평도 안 맞고 조세피와 비슷하게 한 번에 송금으로 터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5년간 송금 산입을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합병 매수차손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합병 매수차손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시가인데, 순자산 시가는 뭐 1억 3천이 이견이 없어요. 근데 양도가액을 1억 6천으로 주식가액만 넣어서 풀면 또 숫자가 깔끔해요. 그래서 올해 문제는 소수점이 제가 보기에는 없게끔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조문에는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의구심이 드는 건데, 연결법인이 이게 합병시 합병법인의 가세주문이어가지고 시가로 양도한 것을, 즉 비적용 합병으로 보는 경우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은 이제 순자산 시가를 초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한다면 차액을 5년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등기일부터. 근데 저 양도가액을 해석과 윗 조문들로 쫓아가면 당연히 A가 대납한 법인세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 800까지 넣어서 168에서 130을 참가하면 합병 매수차손이 38이 나오고, 이 3,800만 원 곱하기 5년간인데 9월부터니까 4개월분에 60개월 이렇게 하면 소수점이 나와요. 이게 25333 나와가지고 3,800에서 요 수치를 차감하면 35466 667 이렇게 나오는데, 교수님이 과연 양도가액의 법인세 대납액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했느냐, 요런 의구심은 살짝 들어요. 이론적으로는 넣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 트렌드들을 보면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해서 아마 놓친 걸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문에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납액도 포함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의제배당은 뭐 그냥 줍줍 문제였어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 사실은 의제배당일 때는 대납액을 포함하시면 안 되죠. 이거 명확하게. 그래서 여기 있지. 합병 전 비해 주식 4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던 C가 지분율 30의 대가를 받았고 A의 신주 4파를 받아가지고 A와 C 투단계 아니한테에서 4파에서 4천을 뺀 800만 원을 의제배당으로 넣으면 줍줍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영어권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 이것도 또 자산 조정 계정도 감가상각까지 연결되는 문제여서 합병이 또 굉장히 어려웠다는 판정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세 50점이 모두 어려웠고 소득세부터는 좀 급격히 난이도가 쉬워져요. 대신 주의해야 되는 게 물음이 보면 너무 시겁해요.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좀 가정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와, 다행히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만 써서 뭐 시간적으로는 세이브를 할 수 있으나 이게 다 칼체를 하기 위함이고요. 총급여가 틀리면 일단은 뭐 여기서 틀릴 수 있는 게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금액이 틀리니까 틀릴 수 있고, 또 이제 총급여 틀리면 뭐 과표 틀리면서 뭐 밑으로 산출세가 안 물어봤네, 다행히. 의료비가 또 틀릴 수 있겠죠. 참고로 의료비가 틀릴 수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 결정세액도 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무서운 문제여가지고 굉장히 쫄았지만 총급여액이 너무 허무하게도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도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여러 번 계산기를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기본금 드세요, 상여금 드세요, 직책수당 드세요, 식대보조금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드세요. 자가운전보험금이 본인 차량이고 업무에 쓰고 여비 안 받고 기준에 따라 받았으니까 월이십 실비연사적 비과세에서 예제 끼고, 연장 근로 얘는 뭐 생산직 근로자 아니어서 다 넣고요. 연월차 수당도 각종 수당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240만 제외하면 8,760만 원이 나오고, 이 금액을 근로소득공제표에 이렇게 계산기로 넣어보시면 돈 금액이 14130,000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금액도 나오지만 물음에서는 일단 3번으로 돼 있진 않고요. 소득공제 영역으로 가보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수 싸움이 되는 건데요. 모친 돌아가셨지만 전날로 판정하고 60세 이상이고 소득 없어요. 그리고 경로자 공제까지 혜택이 되고요. 본인은 일단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성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장애인이신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는 되니까 해주면서 장애인 공제 해주시고요. 장남은 나이 요건이 위반되죠? 20살까지만 돼요. 장녀는 딱 20살이니까 되고, 우리 자녀가 중딩인데 장애인이셔서 되나 했더니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기 때문에 심지어 안 된다.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내면 600만 원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추가 공제도 경로자 장애인 섞어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연금보험료 공제는 우리 공적연금에 불입한 국민연금보험료 200 넣으시면 되고, 보험료 공제는 답에서 안 물어봤는데 요게 저도 답안 처음에 달 때 실수했던 게, 결정세액을 구할 때는 이 보험료까지 다 뭔가 고려를 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답이 안 물어봐가지고 저도 보험료 안 썼다가 교정 볼 때 알았어요. 아무튼 보험료는 답에서 안 물어봤지만 건강보험료, 공원보험료인 공적보험이 소득공제고, 생명보험료는 세액공제예요. 생명보험료를 미리 풀어보면 다음 페이지에 일단 건강보험료도 본인 부담분이니까 공제가 되는 거고, 생명보험료는 배우자를 위한 보험인데 우리 배우자의 비고에 장애인이셨어요. 다만 이게 장애인 전용 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 만기만큼 초과하지 않은 일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100만 원 한도 12%를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료가 150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10인 12만 원을 적으시고요. 요것도 실수 포인트인데, 주택 청약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의 어떤 틈틀에서 소득공제 영역에 있는데 요건이 총급여가 7천 이하인 근로자예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그리고 납입금액에 240만 원 한도로 해주는데 이분이 8,760이라는 7천 넘는 분이어서 0이에요. 그냥 0. 그리고 신용카드가 다행히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대, 도직신 해야 되는데 도서도 없어. 전통시장 270만 원이고요. 대중교통 21만 원이고요. 도서 없고,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결이 같죠? 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에 2,100. 그리고 최저 사용 금액이 8,760만 원에 25%, 이거 많이 까먹어요. 25%. 이 금액이 2,190만 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정부가 공제 혜택 많이 주는 거 공제해줘야 돼가지고 역순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40, 30, 30, 15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계산기 치면 108만원, 여기는 84,000원, 여기는 90 뺀 금액의 30% 하시면 48만원 신용카드 금액은 없나봐요. 이걸 또 다 더하면
164만 4천 원이 나오는데 우리 총급여 8천 나오면 원래 7천이죠. 7천 죄송해요. 7천 나오면 250만 원의 기본 한도가 우리 작년에 킬링으로 작용했는데요. 얘는 어차피 한도 내 금액이어서 16440 000 이거 옹재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나와서 그냥 누진율표가 또 속산표로 주어졌죠. 좀 특이하게. 그래서 이분이 과세표준이 8,800 이하에 적용되기 때문에 24% 때리고 522만 원을 빼시면 9306 240 이렇게 나왔나봐요.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그냥 노가다로 푸는 문제니까 줘버렸고, 자녀세액공제가 있었네요. 자녀세액공제. 우리 자녀세액공제는 출발점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7세 이상 자녀 1명 15만 원. 그리고 출산 입양공제가 추가적으로 해주는 건데 없어요. 그래서 15만 원이고, 보험료 했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번 가보죠.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여기 요것도 굉장히 쉬웠죠. 일단 한도 700만 원은 킬링 벌스라고 맨날 강조하니까 7부터 쓰라고 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한도가 없는 본인 의료비 90만 원. 치료 목적이니까 이제 되는 거고, 모치에는 65세 이상이어서 한도 없이 공제를 해주네. 우리 장남은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다 무시하니까 되는데 느낌이 좀 커요. 1200만 원에서 총급여 8760에 3% 공제해도 700만 원 한도에 걸려가지고 7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700, 90, 210을 싹 다 더해서 15%를 곱하면 1365000 뭐 이런 수치가 나오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무슨 자료가 허무하게도 두 가지밖에 없는데, 본인 당연히 되죠. 실배 장남 이때는 나이에 제한을 무시해서 대학교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9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또 700 더하기 900을 더한 1600의 15%를 공제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제해서 4771-240 뭐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요것도 뭐 굉장히 뭐 허무한 문제였어요. 홍길동 씨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한 뒤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기타 소득 2천만 원 있으셔가지고 종합소득금액 이제 9천만 원을 만든 뒤 요렇게 가정치인 1,500만 원을 다 빼면 7,500만 원 나오는 거 맞나요? 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7,500만 원이 뜨셔가지고 아까 누진율표를 적용하세요. 계산기를 그냥 때리면 1278만 원이 나와가지고 세액공제 300을 빼면 978만 원이 나오고요. 요게 그나마 어떤 물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있다고 납세만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만 있어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그런 거죠. 지금 종합과세나 기타 소득이 있고요. 연말정산 결정세를 빼주세요. 그래서 결정세 400만 원과 여기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연말정산 결정세가 기타 소득의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20%고 물음에서도 친절하게 20%라고 줬어요. 그래서 800만 원 공제를 해서 178만 원을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그런 스토리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실수 한두 개 빼고 거의 다 맞췄다는 가정에서 최소 26점 정도를 맞추셨는 게 좀 바람직한 문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가세도 한번 봐보죠. 일단 제조업을 향한 대안에 매출세액 종합 문제가 출제했어요. 부가세도 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특수관계인한테 팔았다고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저가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고가로 팔았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 그대가 1,000만 원의 10%고, 우리 부가세법은 소유권이 이전이라는 인도, 양도,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한 세목이에요. 이렇게 운송 도중 파손이 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재화의 실물 거래 없이 어떤 소비 없이 받은 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동제품은 기말년제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되고요. 이런 것들 이제 실수 많이 하는데, 우리 얘 회사 이름 뭐였죠? 회사 이름이 얘가 대한이잖아요. 대한이 수출업자 K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치면은 LC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한 거잖아요. 이거 영세율인데 LC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죠. 이렇게 선정일자라는 회이크를 줬지만 그건 K사의 공급 시기고, 대한은
인도일을 공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전 환가금액 환가금액 쓰고 인도 후 수령한 잔금 5만원은 인도일인 공급시기한율 1,300원을 곱한 뒤 그럼 공급가액이 얼마 나오죠? 계산기 영역으로 가서 안 넘어가네요 이게. 125 50000 이렇게 나오나봐요. 근데 영세율을 꼭 적용해야 되는 게 이게 LC가 또 확정신고 기한 내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후 개설이지만 확정신고 때 개설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번 자료도 허무하게도 인도일이 잔금 수령일이기 때문에 0을 쓰시고요. 얘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12월 30일에 거래처에 8천을 6개월 이내 대금결제 조건 인도, 우리는 수령일이 아닌 인도일자로 공시를 두고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공가에 두고 1월 6일에 할인을 받았는데 이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소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출제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냥 우린 12월 30일,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치의 공급가액을 그냥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말 없으면 무슨 이 회사가 뭐 수정세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일단은 8천만 원으로 답안지를 달았고요. 얘 또한 검수조건부 직수출인데 이미 세무사 16년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던 표현 그대로예요 거의. 원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확정된 검수일자를 두고 있지만 수출의 공급 시기는 수출조건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직수출의 공급 시기인 선적일을 쓰셔야 돼가지고 선적 전 환가금액 이사 플러스 선적 후 지급받은 잔금 2만 달러는 선적일자의 환율 1,300원을 곱하셔야 돼요. 1,300원을.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간단히 보시면 G가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요. 잔금 수령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지만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중도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는 처음부터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니었고 그땐 본래 공급 시기인 인도일자를 둬야 되기 때문에 답은 0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는 지금 계약금 수령일의 다음 날부터 원래 인도일인 잔금 수령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서 계약금 빼고 대금 분할했기 때문에 중간지급 조건부였죠. 이렇게 잘 대금을 수령하던 중 12월 말일자에 매수자와 협의해서 조기 인도한 거, 이것도 이미 시험에도 잘 나왔고 저희도 훈련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잔금 일자에 있었던 거를 인도 일자로 땡겨서 공급 시기를 앞당겨서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계약금은 변경하지 마세요. 우리 약간 전진법처럼 이미 세무서 다 끊었고 부가세가 누진율도 아닌 이상 왜 낸 걸 왜 취소해서 다시 내야 되냐고요. 그래서 요 올해가세간의 중도금 시월과 잔금 수령일을 이제 인도일자로 땡겨서 15, 15는 또한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10%를 적용하고 요게 또 희대의 낚시 문제 같아요. 12월 20일에 인도하고 대금을 12월 1일부터 매달 초 12회에 걸쳐서 1년 이상 장기 할부면 이렇게 해석되는데 장기 할부의 기산점은 인도일부터이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이때부터 12여 개월을 지나보면 11월 1일이 돼요 이게. 와, 그래서 1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닌 굳이 따지자면 단기 할부 판매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공급 시기는 인도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날 3,600만 원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국어 싸움으로 사실 이제 부가세에서 약간 그냥 실수하라고 낸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죠. 와 이게 그냥 12회 보면 1년인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대금을 하필 다음 달부터 12회야 그죠. 충격적인 문제였고요 이것도. 그래서 합계까지 뭐 포함하면 뭐 1점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배점은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자료 2번 보시면요 일단 물음을 한번 봐볼게요. 물음을 하다 보면요 여기 있네. 예정신고 시 그 밖의 공제세액과 확정신고 시 그 밖의 공제세액 그리고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둘 다 물어봤어요. 다행히 요 매입세 공제액에는 답안이 안 들어가나봐요. 2222 뭐 이렇게 채점될 수도 있고 뭐 1133으로 채점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확정신고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밖의 공제세액에서 일단 처음으로 시험에 이겨냈어요. 굉장히 또 어렵게 나왔어요. 한 과세 기간에 매입이
집중된 제조업은 한도가 생성되면서 나는 어느 내에 조금 사고 어느 내에 많이 사는데 한도 초과로 이제 공제 못 받는 금액이 있으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1년치를 구한 뒤 1기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근데 일단 예정신고 때는 아직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매입액 내가 지워버렸다. 118.3 더하기 우리 기말재고는 겸용사업자가 어디다 쓸지 모르기 때문에 예정신고시 비율인 448분의 과세 291.2 요게 이제 비율상으로 얼마죠? 이게 참고로 65%인가 봐요. 거기에 104분의 4를 적용하고 예정신고 시엔 한도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요.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요 금액이 580만 원이고 참고로 4번 자료에 과세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있으나 요거는 확정신고 시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7월 1일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페이크고 더 이상 이제 자료는 없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2번 자료를 참고해서 우선 세무서 받아온 매입세액에서 과세사업 1800 중 접대비 200만 원 부인하고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700만 원 부인하고요. 공통매입세 600만 원은 실질 기속이 불분명하니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입비율로 안분을 해야 돼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면세 비율로 곱해야겠죠. 448분의 156.8 3개월치의 면세 공급가입비율로 곱해서 이게 얼마 나오죠? 참고로 35%인가 봐요. 35%. 그래서 2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공통매입세액 2가 좀 신선했죠. 근데 저희가 훈련 많이 한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창고 보고 시겁해서 예전에 우리 회계사 17년전에 나왔던 냉동창고 문제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완공한 저온 창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데 한국의 저온 창고 시설 중 일부를 임대 예정에 있어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도 하고 임대도 하려는데 지금 지어질 때 아직 면적이 확정 안 돼서 예정 신고는 예정 사용 면적인 면세 면적 300제곱, 과세 면적 200. 요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건물을 안분하세요. 그래서 얼마죠? 1000만 원인가? 500제곱미터 분에 면세 300제곱미터 그럼 600인가요? 요거 다 더하면 1710만 원. 예정 신고분 정도는 우리 그래도 맞췄어야 되는 걸로 환장이 들고요. 확정신고 때 의제 매입세 한번 가볼게요. 확정신고 때 의제 매입세 먼저 가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게 1년치를 일단 구해야 돼가지고 1년치 의제 매입세액 대상을 구해야 되고 얘 5천만 원과 이 3개월치의 258.9가 합쳐져서 이때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말재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해보세요. 104 더하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1기분을 또 구해줘. 1기분을 1기 걸 빼야 되니까 우리 1기에는 104 곱하기 104분의 4인데 1기에도 어쨌든 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기의 공급가액을 보시면 1기 공급가액이 여기 면세 농산물들과 관련된 187.5에 이거 한도일까지 안 줬으면 진짜 쌍욕해야 되는데 50%라고 주지 않았나요? 문제에서 50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를 곱하면 요게 93.6이 나와서 한도에 또 걸려. 그래서 93.6에 104분의 4 이렇게 때리면 1기의 공제액이 36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제 2기에 매입했던 118.3과 198.9 공제대상 이거를 더하면 제 2기 118.3 더하기 198.9 모두 1년치를 합산하면요 요게 421.2가 공제대상이고 공급가액도 1년치를 합산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1년치를 합산하면요 여기 187.2에 요 6개월치 187.2에 68.4 여기에다가 187.2 더하기 686.4 그럼 이 수치가 873.6이 나오면서 50%를 곱하면
436.8로 또 한도가 안 걸려요, 일단. 그래서 421.2 여기다가 볼게요. 104분의 4를 때리면 1620만 원인데 이건 뭐 구한 거예요? 1년치 공제액을 구한 거예요. 거기서 일단 1기 공제액 360만 원 공제하고 예정 신고분 580만 원도 이렇게 공제해서 680만 원의 의제 매입세액을 찾았어요. 결국 너무 어려웠어. 사실 이거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세 전환의 매입세액은 너무 쉬우니까 툭툭 보면 당초 불공제 600만 원 곱하기 트럭이니까 1-25 곱하기 경과된 것을 기초로 땡겨가지고 3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함께 사용이니까 이거 마지막에 주의해야 되네. 6개월치 과세 비율을 곱해야 되죠. 과세 사용한 만큼 공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 나오죠? 1040분의 686.4 이렇게 돼가지고 99만 원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 두 가지 합계액을 그 밖에 공제세액에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매입세액 2라는 건요. 공통매입세액 2라는 건, 공통매입세액 2가 아니라 우리 불공제 매입세액 구해보면 요 3개월치에 요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면세사업분 10일 넣고, 공통매입세액 1은 정산도 해야 되고 900만 원 어차피 올해 불공제된 비율만 곱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빨리 구하려면 더해서 올해 6개월치 면세 비율이 1040분의 저기 딱 친절하게 나와있네. 353.6. 요게 아마 34% 같고요. 우리 600만 원은 3개월 동안 210만 원 불공제된 금액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정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세 번째 공통매입세액 2도 1000만 원과 12 더한 금액에 이제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하는 거죠. 요놈은 500에 면세비율 불공제 쪽에서는 그러니까 350, 70% 같은데요. 거기에 아까 1기에서 불공제된 600만 원을 차감해서 이제 불공제액을 보면 940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 가지 합계액이 2340만 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마지막 간이가세 풀어볼게요. 간이가세 풀고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그런 총평을 하고 강평을 마칠게요. 힘드네요. 이게 쉬는 시간 없이 쭉 가야 되니까. 얘는 2점짜리지만 우리 2차에서 2점이 소중해요. 0.5점인데 0.5점 차이로 차이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거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먼저 우리 음식점 고급대가 4,200 곱하기 부가가치율 15% 곱하기 10%, 숙박업 2,800만 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10%에 우리 공통으로 사용했던 500만 원 곱하기 얘는 또 가중평균을 해줘. 15%를 공급대가 42분의 7천, 10%를 28분의 70 요렇게 이제 안분을 하면 요게 몇 프로가 나오죠? 참고로 19%가 나와요. 19%. 그 다음에 10% 때려가지고 계산기 치면 납부세액이 1425 000이 나오고, 공제세액에서는 실수를 주의해야 되는 게 공급대가 0.5예요. 근데 110만 원 심지어 일반 가세자를 준용하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준용하기 때문에 개소세가 세서 5인 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거 불공제돼서 총 2200에서 110을 빼면 되겠지 사실. 그래서 0.5% 0.005를 쳐야 되고, 의제 매입세 어차피 삭제됐고요. 전자신고 납부를 하는데 요게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2만 원이고 일반 가세자는 만 원인데, 왜 만 원이냐? 부가세가 원래 6개월 단위여가지고 1기만 원, 2기만 원 하면 1년에 2만 원이 돼요. 근데 간이가세 애초에 세금 자체가 적고 이런 것도 다 해주는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만 원밖에 안 해줘요. 만 원밖에. 간이가세제는 만 원이에요. 1년에 그냥 한 번 만 원. 2만 원 적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가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것도 업종의 구분에 관계없이 2,500 곱하기 1.3%로 바뀌었고요. 연 1,000만 원 한도 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요 금액들을 모두 더하면 439500이 나와서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차감한 결과물이 985, 500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간이가세는 정말 이제 쉬웠다. 이런 거 실수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셨겠지만 법인세법이 어렵다고 또 내년 시험에 법인세만 드립답하면 안 돼요. 몰라요.
내년도는 법인세가 어려울지 소득세가 어려울지 부가세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우리 잘 본 수험생들을 보시면 애초에 퇴출 같은 거 보자마자 이건 안 되겠다 넘어가고 연결 합병도 다 맞추긴 힘들어도 연결은 다 맞춘 수험생들 많고요. 합병 같은 거는 다 맞추기 힘들어도 한 6점 정도는 충분히 또 주어간다면 4점 틀리는 거고 퇴출에서도 한 3점 틀리면 7점 틀리고 나머지 진짜 내가 좀 실수했다라고 한다면 80점 이상의 고득점도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안 나온 포인트 잡으라 그랬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학원 모의고사나 이제 학원 수업을 좀 빌리는데 제가 그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중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도 올해 뭐 업무 요소 연차 뭐 이런 거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굉장히 이제 유사하고 나온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송금 명세서 분도 저는 모의고사에서 좋아했던 게 접대비 그 많은 조문에서 송금 명세서라는 그 포인트를 출제한 적은 처음이에요. 자, 이제 접대비는 매년 나오는데 이제 송금명세서 관련된 장난을 한번 치겠거다라는 생각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범위가 좁혀지고 어디까지 내가 세법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기출문제 플러스 주요 주제는 책이 안 나온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같은 것도 자산조정까지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약간 이월결손금 공제라든지 또 그냥 포함 주식이 다음에는 좀 더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식이에요. 합병을 또 무조건 제끼기보다는 기본 주제 플러스 얹혀가는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요. 이게 범위가. 그러면서 내년도는 소부가 또 갑자기 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디립답하는데 거기서 막 귀신같이 쉬워. 막 소부가 또 막 옛날 막 역대 김산이 문제처럼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해야 돼요. 뭔가 다 마스터하기보다는 이렇게 소부가 쉬웠을 때 다 맞출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법인세가 어려워도 최대한 내가 아는 주제에서 주어갈 수 있게 만들면 우리가 그래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점수인 60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상을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이상 맞으면 그래도 꽤 잘 봤다. 매년 이제 합격생 기준에서는 그래도 잘 봤다라는 이제 평가거든요. 세무회계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보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본 다음 주요 주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특수 주제들은 일단 기본 주제 마스터해서 나와도 줍줍하는 것들이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안정적인 점수 획득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슬럼프 없이 공부하는 방향성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대비하시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올해 모의고사에서 많이 선방을 했다 하고 학원 선생님들이 에커스 모의고사가 굉장히 비슷했고 뭐 연결 이런 거는 파이널에 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또 심심한 어떤 그 감사한 표시에서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또 답안일 뿐, 이게 교수님의 출제 의도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미래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기출 경향을 올해 기준으로만 너무 삼지 말고, 몇 년치의 기출 통계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3개월 동안 너무 이제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찌라시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본인의 삶을 3개월 동안 사는 게, 제 경험으로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막 억측과 추측이 난무해서 또 막 커트라인이 막 40이더라 막 꽈락률이 90이더라 나오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또 세법학이라는 게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일 뿐이지 그거대로 썼다 그래서 100점이 나오고 막 그거대로 안 썼다 그래서 30점이 나오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너무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제도가 주관식 채점도 힘들고 차라리 진짜 다른 일을 하거나 내가 떨어지기 확실하다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공부가 안 된다면 좀 리프레시하게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운동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는 게 공부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막 공부를 해보려고도 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막 너무 이제 수험에 계속 신경 쓰지 말고 결과 공부하는 걸 떠나서 결과에는 3개월 뒤에 나오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맘 편히 그냥 3개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 보시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도 앞으로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